청년 마음 건강 박람회 옆을봐 우리가 있어 셋째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첫째 날은 청년 우울증에 대해서 배웠고요. 둘째 날은 중독에 대해서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사실 굉장히 마음 무겁고 아픈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피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직면해야 된다고.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해와 자살에 관련돼서 직접적이고도 그리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너를 함께해 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권용실 교수님 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코너예요. 교수님도 청년 때 어려우셨어요?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기고 네, 여기 왔습니다. 끝끝내 이기고 네, 지금 네. 이 자리에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교수님은? 저는 제가 좀 약간 소심한 쫄보 스타일이어가지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사람들하고 관계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조금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좀 힘들 때 힘든 거를 좀 표현을 못하고 좀 혼자 참는 스타일이다. 좀 그랬던 점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교수님의 성격이 정신과 의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선택한 요소였나요? 약간은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정신과 의사를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또 이렇게 좀 연구를 보면은 자기의 심리적인 문제가 좀 있었던 사람이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신과 의사가 되고는 어떻게 해결을 좀 하셨어요? 네. 그냥 저는 저 자신을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충분히 좀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나에 대해 알게 됐고 나를 수용하게 됐고 나를 사랑하게 됐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청년들 중에 스스로를 비하하고 어려워하는 청년들 보면 남일 같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어떤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지금을 잘 이렇게 견뎌주는 거, 어쨌든 좀 살아가 주는 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거를 좀 이겨나갈 수 있는 그거 자체가 좀 힘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현재를 잘 견디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애매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답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견뎌 아니면 살아내 이 말이 뭐 힘내 꿈을 가져 할 수 있어 너는 뭐든 이 말보다 저는 지금 우리 시점의 청년들의 마음을 굉장히 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견디는 거, 내가 견디는 거 하나 정도는 잘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좀 버텨내는 청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제가 2018년도에 자살 예방 관련 다큐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 다큐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보통 사람들은 자살 시도를 하면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 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살은 성공해도 비극이고 자살 시도를 네. 했다가 실패하면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또 더 큰 비극이 오더라. 그래서 자살 위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좀 해주면 어떨까? 여러분 자살은 성공해도 불행이고요. 실패해도 불행이에요. 이 말을 좀 해주고 싶었거든요. 자살 위기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좀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자살 위기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말에 있는 것처럼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살아가는 그런 안정성이 좀 깨져 있는 상태다. 개인이 살아오면서 개인의 이제 삶의 서사가 있잖아요. 그 서사에서 균형이 많이 깨진 상태라고 좀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로 사망하게 되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 있고 또 자살을 시도하게 되고 나서 또 그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괴로워 내일 아침에 안 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살의 생각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자살의 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때그때 다른 전략과 또 그때그때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보통 자살 위기라고 할 때, 아, 저 사람은 자살할 만큼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나눠보면은 이제 위험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위험 요인이란 말씀 많이 들으셨죠. 리스크 팩터라고 해서 어떤 상황을 좀 일으키게 하는 인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자살 위험성은 자살 위험 요인은 현재 괴로운 것도 있지만 따져보면 내가 살아온 많은 시간을 거쳐서 하나씩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을 거쳐서 생긴 자살의 위험 요인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릴 때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 명확하진 않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다시 말해서 나로 인해서 오지 않은 위험 요인도 있는 것 같고요. 뭐 환경도 있겠죠. 또는 뭐 타고난 성격도 있을 것 같고, 가족의 요인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도 좀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살아오면서 겪은 뭐 학업 스트레스라든가 취업에 대한 문제라든가 저처럼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이런 많은 것들이 다 모여온 것들을 어떤 총체를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위험 요인이 있다고 해서 다 지금 당장 자살의 위기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위험 요인이 많이 있을수록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상황들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요. 이런 위험 요인이 많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아, 내가 정말 죽는 거 말고는 답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옵니다. 네. 그럴 때 내 기분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생활 패턴이 달라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 거를 자살의 경고 신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자살의 경고 신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자살의 위험 요인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는 전 생애를 거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자살의 경고 신호를 갖고 있다가 굉장히 이제 극단의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뭐 취업에서 실패를 했다든가 애인하고 헤어졌다든가 부모님하고 극렬하게 싸웠다 이런 이제 그런 어떤 촉발되는 요인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아, 내가 정말 죽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이제 임박한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시기별로 자살의 위기를 조금 나눠서 그때그때 어떤 개념에 따라서 접근하는 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여러 가지 용어를 정리해 주셨어요. 위험 요인, 자살의 경고 신호, 또 임박한 위기 이런 용어들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 그러면 교수님 나의 위험 요소를 좀 미리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위험 요인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뭐 타고난 요인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정말 그 자살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위험 요인을 리스트를 적어보자면 아마 몇십 개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다 따져야 되는가? 이거는 너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근거리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어떤 경우에 정말 임박한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도 있는가라고 살펴본다면은 조금 더 그렇네요. 다가오는 위험 요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좋네요, 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요인이 있는 걸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나는 그런 위험한 요인이 있어도 그냥 어떻게 버티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 위험 요인이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 맞습니다. 말씀은 우리 청년들이 그동안 어떤 요인들 때문에 자살을 생각했는가를 살펴보면 그 안에 내 항목이
항목이 들어가 있다면 조금 더 나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청년들의 위험 요인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이제 요 자료는 이제 금년도에 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좀 자료를 조금 모아봤어요. 근데 이제 이 자료는 201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유가족 심리부검을 이제 진행한 사례 중에서 청년들은 자살 사망하기 전에 어떠한 심리적인 상황적인 상태에 있었는가를 이제 조금 따로 분석을 한 건데요. 유가족 심리부검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 같긴 합니다.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또는 친지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개인이 어떠한 삶의 경로에서 자살의 위기를 경험했고 결국은 자살로 이르게 되었는가를 심층 분석하는 그러한 자살의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대한민국의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에 어떤 기관을 방문했는데요. 다른 연령보다 청년들은 정신건강의학과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내 마음의 문제가 내가 부딪혀 있는 문제가 정신건강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다른 연령대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인식한 것 같아요.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움을 직접 못 받았다라는 것이 가장 좀 힘든 부분들일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경고 신호가 있었는데 경고 신호는 내가 죽음을 생각하기 전에 몇 달, 며칠 또는 당장 나에게 나타나는 변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들을 보통 이제 언어적인 변화, 정서적인 변화, 행동의 변화 셋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가족들이 생각할 때 이 고인이 평소에 자살의 경고 신호가 있었다라고 확인된 경우가 94%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꽤 많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사망하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자살에 대한 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94%인데 94%를 다 인지했느냐? 실제로 인지한 경우는 한 24% 정도라고 되어 있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이것이 자살 경고인지를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우리가 자살 경고 신호를 잘 아는 거, 그래서 그거를 써먹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사실은요. 저도 유가족 심리부검을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좀 연구를 좀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례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경고 신호가 있다라고 주변에서 인지했는데 행동을 안 취한 경우가 있어요. 그냥 좀 걱정되네라고 넘어간 경우가 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0%는 행동을 취했어요. 행동을 취했다는 거는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떠한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0%는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라고 해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불행한 일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고 신호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경고 신호가 있는 거를 발견했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효과적인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의 이런 몇 가지 자료들을 조금 더 종합해서 보면은 청년들은 자살을 사망하기 전에 정신건강의학과를 많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지만은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요. 다른 연령에 비해서 자살하기 전에 자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해와 자살은 그게 선생님 경고 네. 신호군요. 일 수 있죠. 그러니까 자해 자체는 자해이긴 하지만은 자해와 자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살 시도를 많이 하고 자살 사망에 이르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청년들은 다른 연령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에서 자살로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이 다른 연령대랑 다르기 때문에 자해가 있을 때 괴로워서 그렇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내가 아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한번 좀 더 관심을 가져주는 거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보면은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다른 연령보다 조금 더 많고
네, 대인관계에서 부모님하고 관계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청년이어서 부모님하고 독립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직은 가족의 영향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직장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인 고립감 이러한 요인들이 다른 연령대에서도 관련이 되지만은 청년층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청년층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굉장히 직접적인 요인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위험 요인, 자살의 경고 신호, 그리고 이제 자해 이야기까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이제 배움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같은 네. 분들이 애쓰시고 노력해서 국민 인식도 높아졌고, 자살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비난하고 못난 사람, 뭐 이렇게 했었던 생각에서 저 사람이 오죽했으면 저렇게 됐을까까지 이제 많이 넘어온 것 같은데, 자해에 대해서는 네. 아직도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자해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도와줘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교수님. 일단 맞습니다. 자해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징 이런 걸 좀 알면 저희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자살과 자해는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랑 같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자해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 부분은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거 관심이 가져지기 시작한 거는 한 2000년대 이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2000년대 이후 자해가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하고 자해 행동이 어떻게 다르지? 또 어떤 것이 유사하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여러 이제 뭐라 할까요? 좀 알려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해에 대해서 현재까지 알려진 부분 몇 가지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혹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는 자해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자해를 생각하게 되고 자해 행동을 하게 되지만 첫 번째는 괴로운 감정에 대한 대응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해를 하게 되는 특정한 유형의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특정한 병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감정이 있다. 그게 내 성향일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생긴 어떤 병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 그 감정이 너무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 괴로운 감정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자해는 쉽게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자해를 했을 때 이게 꽤 효과가 있네라고 알게 되면은 자해를 계속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교수님 네. 아까 그 효과라는 게 어떤 거예요?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 자해를 하면 네. 이렇게 내려앉는다? 네. 그래서 자해는 되게 뭐 자해를 자랑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자해는 보통 중독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해 효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해를 반복하게 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자해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조금 나눠보면은요, 심리적인 좀 특성들이 있어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괴로운 감정을 감소시켜 줍니다. 많은 진료를 하게 돼도 너무 힘들 때 자해 외에는 내가 내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괴롭다 보면은 우리가 해리 반응이 일어나요. 이게 차단이 됩니다. 저희가 불이 나면은 이렇게 차단막이 생기잖아요. 정서적으로 힘들면은 감정의 차단막이 생기기 때문에 살아있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고통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극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극을 원합니다. 뭐 그걸 즐거움을 찾기라기보다는 살아있는 감각, 자극을 얻기 위해서 자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종종 약간은 좀 혼란스럽게 생각하는데 죽지 않으려고 자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지 않으려면은 죽음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면 죽음을 방지할 수 없다. 그래서 자해는 죽지 않으려는 어떤 정말 극단의 시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해당이 되고요. 내가 이만큼 힘들어라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심리적인 요인들이 또 작용을 하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나의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라고 하는 대인관계에서의 어떤 욕구도 있는 거죠. 그거를 뭐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고 하는 관심종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힘든 거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대인관계 요인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좀 나 스스로 알기 위해 자극을 본인에게 주는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한 요소가 있네요. 그런데 자해하면서 쾌락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쾌락이 좋은 쾌락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류의 쾌락인 거죠? 맞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을 얻기 위해서요. 아. 전에 진료했던 어떤 그 청년이 있었는데 내가 자해를 해서 이렇게 흐르는 피를 보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는 느낌을 못 받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이제 그거를 단면에서 보면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쾌락이 아니라 자극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너무 공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 삶 존재를 좀 느끼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도 자해를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 요즘에 청소년들 자해가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 네. 청소년들이 자해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들일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부모님들이 그 자해의 흔적을 처음 봤어요. 네.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를 보자마자 아는 척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렇게 해서 빨리 치료로 이끌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너무 당황하실까 봐. 네.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아는 척을 해야지 반드시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자해는 괴로움의 표현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내 자녀나 우리 가족이 정서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구나라는 건 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해를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네가 힘든 게 있구나라는 관점에서 그러한 관심을 표현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내 자녀가 또는 우리 가족이 계속 자해를 해서 피를 흘리고 상처를 한다면은 그 이해를 하기보다는 화가 나고 어떻게 하지? 내 문제인가? 어떻게 하지? 하는 감정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감정을 이렇게 조금 다스리고 추스리면서 그다음에 자녀나 가족하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정을 추스리고. 굉장히 어렵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첫 번째 접근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퀴즈에 자해가 꼭 자살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자살로 이어지진 않는다 했는데 네.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는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해가 자살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전에는 그냥 다 뭉뚱그려서 셀프 뮤틸레이션, 자기를 손상시키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점차 죽으려는 건 아니다. 그래서 면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 저는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먼저 규정을 해주시는 또 이렇게 피상담가도 있긴 한데 분들이네요. 왜냐면 하도 사람들이 너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점이 있지만은 일단은 자해 행동이 있었을 때 죽으려는 마음이 있었느냐, 죽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행동을 하면은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게 보통 말하는 자살의 의도지요. 자살의 의도가 있었다면은 상처가 약하더라도 자살 시도로 보는 게 그쪽의 맥락으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죽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심지어는 고층에서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그냥 자해로 규정을 해야 되는 경우는 죽으려는 건 아닌데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경우가 있어서요. 네네. 자살의 유무로 구분은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자해를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죽고 싶어서 그런 건지 괴로워서 그런 건지 굉장히 섞여 있습니다. 대부분 또 섞이게 되니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시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자해가요, 선생님,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까?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좀 호기심에 또는 괴로워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했더니 더 마음만 불편하고 생각보다 너무 아파. 왜 했더니. 기능이 뭐 전혀 도움이 안 돼. 아하.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하니까 좀 뭔가 아프지만은 내 괴로움이 해결이 됐어. 내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좀 해결이 됐어. 사람들이 내 괴로움을 알아줘. 이런 게 되면은 자해를 계속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갈림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해 충동을 좀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자해 충동을 줄이는 거는 충동 자체는
그냥 굉장히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결과적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해 충동이 있을 때 내가 요 감정이 하나의 뿌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어려운 감정의 결과로 온 거기 때문에 이 자해 충동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중독처럼 네. 내가 이걸 이길 수 없다 이것처럼 한 번에 의지를 통해서 할 안 수는 한다라고 없다. 할 수 없다. 그거를 내 스스로도 내가 자해를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친구들이 자해를 한다면 너 자해하면 안 돼. 자해하면 나랑 안 사귈 거야. 또는 부모님이 자해 안 하는 약속을 한다든가 하는 거는 반복 자해를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나는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이야라는 절망을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해를 하게 되는 다양한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찾아가는 과정, 그 어려움의 다른 전략을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해에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 회복의 시간은 한 달일 수도 있는데 보통은 4, 5년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안 된다고 실망할 건 없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되다가 안 되다가 하는데 내가 자해 충동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마음을 먹는 거.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떠한 경로가 있는지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해를 이해하고 자해 충동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단번에 줄일 수 있다라기보다는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주변에 자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서 그러니 우리가 함께 해보자. 그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다. 지금은 잘 견뎌내고 살아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충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마음을 먹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하려는 경로를 찾으려는 의지, 그 의지 중에 하나는 옆을 보는 거. 옆에 누군가가 날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다. 그게 때로는 교수님 같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일 수도 있고 상담가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분들일 수도 있고요. 거듭 3일 동안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건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벗어나고 싶다는 의지만 있으면 그 손을 잡아줄 사람들은 너무 많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사실 너무 어려운 주제예요. 자해, 자살, 그쵸? 근데 오늘 이렇게 너무 따뜻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 중에 내가 자살 위기에 놓인 것 같다. 자해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잘 살아내는 거는 참 이게 말하기는 쉽지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내기 위해서 도움을 주려는 옆에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또 뭐 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을 지키는 굉장히 큰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움 요청의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혹시 옆에 자해나 자살 시도하는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 있으면 몇 개만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도움이 되는 말은 내가 힘들 수 있다. 힘든 거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힘든 거는 그동안 내가 힘든 일들을 너무 많이 참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은 빛이 없는 것 같은데 걸어가다 보면 빛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은 또 지나가고 나면은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걸어가 보니까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네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메시지로, 희망의 메시지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가 힘든 거 너무 당연해. 너가 자해하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 나 너무 이해해. 내가 네 상황이었으면 나 더한 것도 했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살아가 보자. 라는 이야기가 우리 자해나 자살 시도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용실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